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우선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요즘 뭐 많은 상장 기업들이 특히 공기업들이나 이제 인권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 기준은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고 해서 RBA 기준에 따라서 인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UNGP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RBA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 외에도 별도로 UNGP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러미 부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동료인 로자에게 이 영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질문이고 사실 우리 BSR이 회원사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RBA는 훌륭한 표준이고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기업이 우선 RBA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BA에서는 동일한 국제적인 인권 표준을 보고 있습니다. 인권 기준을 보면서 무엇보다 관련된 인권 위험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UNGP 하에 수행이 되는 UN 인권 영향 평가와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특히 우리 협력 업체나 그 사업장이 어떠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RBA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이 국가 차원의 규제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의 준수 현황을 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강력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고 노동법 그리고 ILO와 관련한 핵심 협약들이 모두 비준이 된 경우 시행이 잘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RBA 감사가 매우 포괄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국제적인 인권과 관련한 다시 말해서 UNGP가 기대하고 있는 유사한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준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모든 ILO 관련한 협약에 비준이 되지 않았고 또 취약한 규제 또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권 실사가 권고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결사의 자유나 또 이런 그 공동협의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회원사들에게 지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A 감사를 먼저 수행을 한 기업들이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 실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특정 기업, 국가들, 특히 이런 인권과 관련한 법이나 이 노동 관련한 법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은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이키에서 일했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나이키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부터 바로 이제 이러한 인권 실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키와 관련해서 또 BSR에서도 이제 워킹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관련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인권과 그리고 또 이 UNGP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 실사의 목적, 특히나 우리 회사에 있어서의 인권 실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오너십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에서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RBA 형식의 액션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라거나 또는 이 인권 실사에 대한 그러한 기준도 결국은 RBA 자체보다는 우리 회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또 말씀하셨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나 또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신입 직원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은 사실 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관리 제도를 갖추게 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 회사의 오너십과 우리 회사의 활동 범위 그리고 또 우리 공급망의 활동 범위나 오너십에 대한 것이지 RBA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SR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아까 이제 우선순위 식별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혹은 산업별로 혹은 기업별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인터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Maybe I can start again. and then-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제레미가 첨언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두었고 이것이 전 세계 기업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또 산업에 따라서 이 전체 리스트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록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 따라서 이 특정 자산,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의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서 인권 위험 목록을 추가적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축약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초기적으로 정리된 짧은 목적을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20개 정도의 이슈들을 추립니다. 50개 정도의 인권 이슈로 시작을 해서 20개 정도로 추리게 됩니다. 물론 매우 리스크가 높은 섹터라면 또 국가라면은 리스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관여 또는 면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야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기업들과 면담도 하고 우리 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관련된 국제 이해관계자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또 미래 해당 국가나 업종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 있는 지역 민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내부 직원에 대한 이해관계자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경영진들과 만나는 것,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지 팀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의 관리팀과도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방침, 또 국가 차원의 방침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직원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 또 여성 근로자, 남성, 또 임시직, 비정규직, 또 이주 근로자가 있다면은 모든 국적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폴리네시안 등 여러 다양한 이주 근로자들의 관점까지 다 이해하기 노력하고 또 지역사회민들도 중요할 경우에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성, 남성 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또
적절한 조합의 인원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또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레미가 첨언을 해주실까요?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인권 실사를 한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인권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10개 정도의 이제 그 인권 목록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지, 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지,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인권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뭐 그런 핵심적인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인권 실사가 어떤 인권 이슈를 식별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OX를 하는 그런 약간 형식적인 과정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방금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강조하셨는데, 실은 저는 인권 실사라는 것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인권을 매개로 한 대화의 과정이다. 그 안에서 인권 이슈를 찾아내고 또 인권 역량을 키워내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인권 실사를 일종의 약간의 어떤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긴밀하고 깊은 소통보다는 우리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라는 것에 답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질문이 이제 보통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인권 실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트 부서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무팀이 하거나 아니면 ESG 관련된 팀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BSR과 같이 그런 제3자에 의한 인권 실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제3자 실사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Maybe I can start again.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So thank you so much. That's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맥락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은 강력한 내부 팀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이 내부 인권실사 차원을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인권실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와 또 혜택이 큽니다. 특히 어떤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경우, 또 여러 긴장 관계가 외부 관계자, 외부 이해 관계자들 또는 내부 이해 관계자들과 존재하는 경우, 파업이 있을 경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가 해당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면담을 수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취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기업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기업이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의 인권 전문가가 개입이 될 경우에는 이 정도 솔직담백한 피드백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기업들은 사실 체크리스트 보면서 우리 아동 노동 하지 않는다, 강제 노동 하지 않는다라고 틱틱틱틱 박스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강건한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이나 규범 등이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핍니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더 많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강건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체크리스트에서 하고 있다라고 체크만 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실사가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실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실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내부적인 점검과 또 준법 여부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위험을 파악하고 UNGP의 기대사항들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제로로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체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이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경영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ll add a couple pieces. 예,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지평과 함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예, 지평이라는 법무법인과 왜 함께 있는 것인가? 자, 사실 실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사실 또 예를 들면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적 책임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증권거래소와도 모았을 때 물론 또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재무팀이 있으니까 장부 관리는 다 하겠지만요. 또 누군가가 와서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장부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외부 감사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권 실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 먼저 이 책임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뭐 미국으로 수입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또 세관 보호, 이 세관 국경 보호국에 답변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였는가? 우리가 정말 모든 블라인드를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찾아보았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가. 사실 모든 회사가 다 어떠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하여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배우고 또 통합을 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사회에서도 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예를 들면 또 이사회에서 우리의 이 인권 실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큰 부담 없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런 책임성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또 다른 이슈나 아젠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포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권 실사가 단지 체크리스트에 OX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리포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보통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에 인권 이슈를 내용에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어느 회사의 이제 인권 항목을 보니 이제 그 아동 노동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표시하면서 자산에 인권 침해가 0건이다 이렇게 표시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뭔가 인권 침해가 0건이라는 것이 과연 자랑할 수 있는 혹은 객관적인 리포팅일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요. 결국 내부적으로 인권에 관해서 잘 소통하고 교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인권 이슈를 잘 식별하고 대외 리포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기업들 중에는 인권만 독립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뭐 한 개의 회사가 그런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원래 저희가 뭐 1시간 정도를 예정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나온 요 질문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쭉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그 EU의 그 법제화, 인권실사 법제화, 특히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이제 관세 세관 국제거래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주로 EU와 미국의 그런 동향에 비추어 한국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요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aybe I'll start this time. 이번엔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보자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공장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사고가 없겠죠. 그러면 영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 사람을 넣자마자 리스크와 또 사고의 확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인시간 대비 뭐 시간 손실 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인권,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은 또 사람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또 서로 의견도 있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뭔가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일단 감사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관리 시스템 을 잘 갖출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은행들이 그렇다면 자금 세탁 방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 세 단계의 컨트롤 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뭐 고충 처리 제도 같은 것, 또 구제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그래서 물론 관리 체제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Sure, if we have time to address the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평 측에서 네. Okay, great, thank you. 네, Well, thank you. 좋습니다. So, yeah, I totally agree with your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the reporting question. 이 보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 실사 요구사항의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NGP는 여전히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 요구사항의 토대이죠. 이 국가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권 실사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느냐에 대한 기대 사항을 가지고 있죠. 민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통합하고 추적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UNGP에서는 인권에 대한 방침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 선언.
그래서 우리 뭐 윤리 강령이나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선포하여야 하고 또 뭐 고충 처리 제도 등등이 있어야 되고 또 구제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충 절차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에 대한 효과성에 추적을 하고 있는가 또 보고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충이나 민원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가. 물론 모든 불만 사항들이 다 유효한 불만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효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 입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UNGP에서는 이러한 구제 절차를 수용한다라는 기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하는지 보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적절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기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지평 측과 우리가 이 웨비나 이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인권 실사 의무화를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는 아마 회원사를 중심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목록은 공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해당 뭐 산업이나 기업의 관련성이 있는 이슈들을 추려서 규제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창욱 변호사님도 EU랄지 어떤 국제적인 이 인권시사 법제화 동향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렸듯이 뭐 독일은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23년, 24년에 시행이 순차적으로 되고요. EU 법안은 지금 사실 좀 논쟁 중이어서 계류 중입니다만 한국이 EU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그 EU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조만간 인권 실사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테고요. 굳이 인권 실사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EU 차원에서는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는 공급망에 대한 공시 부분도 영향 중요성이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권 정책 기본법안이 아직 기본법이지만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굳이 EU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한국 자체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BSR과 함께 인권 실사, 특히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인권 기업과 인권 이슈가 이제부터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 하면 사람을 존엄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회사야말로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소비자라면 그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이슈가 기업의 자신의 문제로 될 때 기업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